윤호야, 엄마 지금 병원인데. 급성 담낭염이어서 입원해야 된대. 그런데 윤호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입원했으면 됐네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입원했으면 됐다고요? 저를 걱정하는 말투가 전혀 아니었죠. 서희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는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서희야, 나 지금 병원인데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하게 됐어. 아, 어머니. 저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서희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전화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윤호야, 엄마 입원했는데 여기 안 와보니. 바빠서 못 가요.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세요? 병원비 때문에 전화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걱정은 안 하고 병원비 이야기만 하다니요. 저는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 얼굴 보고 싶어서. 병원비는 어머니가 알아서 내세요. 저희 돈 없어요. 그러고는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퇴원을 하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사부인께서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와 저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가는데 1인실로 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희야, 친정어머니 1인실에 모셨니? 네, 남편이 장모님 편하게 계시라고 1인실로 잡아줬어요. 1인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입원했을 때 제 돈으로 6인실에 있었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69살 김숙희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떡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4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쌀 불리고 떡 찌고 손님 맞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서 떡집을 지켜왔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쌀 한 포대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 떡을 찌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구나.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겠구나.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떡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요. 떡집 문을 닫는 날,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떡 찌는 기계, 남편이 손때 묻힌 주걱. 모든 게 아쉬웠어요. 눈물이 났죠. 하지만 울면서도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자고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떡집을 정리하면서 받은 돈과 평생 모아둔 돈을 합쳐서 저는 4층짜리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4층은 제가 살고 나머지 층은 월세를 주면 생활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거니까 월세만 잘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죠. 빌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 정말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들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떡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됐죠.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 주려고 떡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천천히 만들어 먹을 수 있었어요. 세입자도 금방 구했어요. 2층에는 젊은 부부가, 3층에는 대학생이 들어왔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온한 노년을 기대했어요. 조용히 살면서 가끔 아들 윤호네 집에 놀러 가고 손주들 얼굴 보면서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평온한 삶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아들이 제게 어떤 상처를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남은 인생을 조용히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 윤호가 며느리 서희와 함께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자주 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둘이 함께 왔더라고요. 반가웠죠. 아들 얼굴 본 게 한 달은 좋게 넘은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과일도 깎아주고 차도 내왔어요. 윤호는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면서 과일을 먹었죠. 서희도 밝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걱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서희는 원래 말을 예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윤호가 처음 데려왔을 때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윤호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윤호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 전세금이 올랐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요. 얼마나 올랐는데? 1억이요.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저희 통장에는 그만큼 돈이 없는데. 윤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서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힘들어 보였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다고 하더니 우리 아들도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때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3층이 지금 비어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3층 세입자가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아들 부부가 그 집에 들어온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같은 건물에 살면 자주 얼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저도 외롭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가족이랑 돈 문제로 엮이면 복잡해지거든요. 월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나중에 안 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지만 상대가 제 아들이니까 망설여졌죠. 윤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다른 집 알아보려고 해도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요. 저희가 3층에 살면 저희랑 가까이 살고 어머니도 월세 받으시고 좋잖아요. 월세는 꼭 챙겨드릴게요. 한 달도 안 밀리고 드릴게요. 월세는 꼭 챙겨준다는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그 정도 약속은 지키겠죠. 옆에서 서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성실하게 월세 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살면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가까이 있으면 든든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3층에 들어와서 살아. 윤호와 서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은혜 갚을게요. 저는 두 사람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죠. 잘한 결정이야. 우리 아들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어렵다고 했는데요. 며칠 후 윤호 부부가 3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됐죠. 어머니, 월세는 다음 달부터 드릴게요. 꼭 챙겨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들인데 뭐 그렇게 급하게 받겠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과 한 건물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월세가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딱 입금이 됐어요. 저는 안심했죠.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약속 잘 지키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달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월세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됐어요. 처음엔 깜빡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윤호한테 조심스럽게 전화했죠. 윤호야, 이번 달 월세 입금 안 됐는데. 아,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에 좀 급한데 돈을 쓰느라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윤호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일이 바빠서 깜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음 주가 지나도 입금이 안 됐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했어요. 윤호야, 월세 언제 줄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월급이 늦게 나와서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거랑 같이 2달치 한 번에 드릴게요. 다음 달에 2달치를 한 번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믿었어요. 그래, 회사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윤호가 거짓말할 리 없어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죠. 그런데 다음 달이 됐는데도 월세가 안 들어왔습니다. 2달치는 커녕 한 푼도 안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알아서 연락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다시 전화했습니다. 윤호야, 이번 달에 월세 2달치 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직 안 보낸 것 같아서. 어머니, 지금 제가 돈이 정말 없어요. 생활비도 써야 하고 카드값도 내야 하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귀찮은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 못했죠. 카드값이 급하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천천히 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내 집에 살면서 월세도 안 주다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야속했어요. 돈 때문에 아들한테 이러는 제가 나쁜 엄마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계속 다음 달에 준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만 말했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죠.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월세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희를 계단에서 마주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희야, 월세가 밀린 지 꽤 됐는데. 그러자 서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인데 그런 걸 따지세요. 지금 저희 힘든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드릴게요. 가족인데 그런 걸 따지냐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더 말하면 제가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가족이면 월세 안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죠. 밀린 월세가 벌써 몇백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이면 제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쓸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들한테 차마 강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세입자들은 월세를 정확하게 냈어요. 2층 부부는 날짜 맞춰서 꼭 입금해주고 1층 대학생도 늦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은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서희는 가끔 저한테 올라와서 반찬 얻어가곤 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다정하게 굴었죠. 하지만 월세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족인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한테 상처받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차라리 남이 그러면 화라도 낼 텐데. 내 자식이 그러니까 화도 못 내고 그냥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걱정이 많으면 사람이 늙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들이 한층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소화제 먹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혼자 병원에 갔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급성 담낭염입니다.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급성 담낭염이라고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혼자서 입원을 해야 한다니.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봐서 윤호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저는 윤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호야, 엄마 지금 병원인데. 급성 담낭염이어서 입원해야 된대. 그런데 윤호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입원했으면 됐네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입원했으면 됐다고요? 저를 걱정하는 말투가 전혀 아니었죠. 서희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는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서희야, 나 지금 병원인데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하게 됐어.
아, 어머니, 저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서희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전화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환자들, 가족들이 와서 북적였어요. 저만 혼자였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자식이 있으나 마나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저는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혹시 1인실 말고 6인실 있나요? 네, 있어요. 6인실로 배정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6인실이 병원비가 싸거든요. 저는 돈을 아껴야 했어요. 월세도 못 받고 있는데 병원비까지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요. 6인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을 때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입원했으면 됐네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윤호야, 엄마 입원했는데 여기 안 와보니. 바빠서 못 가요.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세요? 병원비 때문에 전화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걱정은 안 하고 병원비 이야기만 하다니요. 저는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 얼굴 보고 싶어서. 병원비는 어머니가 알아서 내세요. 저희 돈 없어요. 그러고는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맞나.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아들도 바쁘겠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없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한 통도 없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혼자 있었어요. 역시나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습니다. 택시 타고 집에 왔죠. 집에 들어오니까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3층에 사는 윤호 부부는 제가 퇴원하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쌀을 꺼내서 죽을 끓였어요. 담낭염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죽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죽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아프면 남편이 죽을 끓여줬거든요. 서투르게 만들어서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자식이 있어도 외롭다. 한층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먼 사람들이구나.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 아들한테 잘못한 게 있나. 계속 돌이켜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병보다 더 아픈 게 사람한테 받는 상처더라고요. 특히 가족한테 받는 상처는 정말 깊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윤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오늘 같이 저녁 먹을래? 윤호는 다급한 목소리로 거절했어요. 아, 지금은 안 돼요. 저희 지금 급하게 어디 갔다 와야 해서요. 어디 가는데? 장모님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 입원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가봐야 돼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전화 한 번 안 하더니 장모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병원에 뛰어간다고요. 은근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부인이 걱정은 됐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아프면 서울까지 올라오셨을까라고 생각했죠. 저는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시구나. 네, 다녀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차별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같은 환자인데 저는 아무도 안 찾아왔고 장모님은 사위가 직접 뛰어간다니. 비교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출근하고 서희가 아침부터 어디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계단에서 마주쳤죠. 서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엄마 병원 다녀올게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인사 좀 드려야겠다. 네. 같이 가시죠. 며느리와 저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가는데 1인실로 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희야, 친정어머니 1인실에 모셨니? 네. 남편이 장모님 편하게 계시라고 1인실로 잡아줬어요. 1인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입원했을 때 제 돈으로 6인실에 있었는데요. 장모님 아프다고 하니까 1인실로 잡아준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냉장고에는 음료수가 가득했고 장모님 얼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랑은 너무 달랐어요. 저는 혼자 6인실에서 떨면서 있었는데 사부인이 저를 보고 반갑게 말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편찮으시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위 덕분에 이런 좋은 데도 와보네요. 무려 1인실이에요. 사위가 효자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장모님은 윤호 칭찬을 엄청 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희도 거들었어요. 엄마, 남편이 오늘도 퇴근하고 올 거래요. 아이고, 효자네 효자야.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입원했을 때는 한 번도 안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병실을 나오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서희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야 혼자 울었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윤호는 회사 퇴근하고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서희도 아침에 가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장모님이 퇴원할 때까지 매일 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환자인데 왜 저는 혼자 있어야 했을까? 왜 저는 6인실이고 장모님은 1인실일까? 왜 저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장모님한테는 매일 가는 걸까? 눈물도 났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몸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3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윤호 가족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웃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4층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층 차이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이구나. 저는 혼자 외롭게 있는데
윤호네는 행복하게 웃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제 병원 재검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급성 담낭염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거든요. 저는 윤호 부부가 밥 먹고 있을 때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호야, 내일 병원 재검사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윤호는 밥을 먹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어머니, 혼자 잘 다니시잖아요. 평소처럼 혼자 다녀오세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혼자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지. 혼자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거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장모님 아플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나 아픈 거는 신경도 안 쓰니 서운하다. 그러자 윤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돈 많잖아요. 저희는 돈 없어요. 설마 저번에 병원비 어머니 돈으로 하라고 했다고 삐지신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혼자 6인실에 입원했나요? 제가 돈이 많아서 혼자 죽 끓여 먹었나요? 나 돈 많지 않아. 너희한테 몇 달째 월세도 못 받고 있잖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저희 힘든 거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서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따지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다 드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갈 거면 월세 내. 지금까지 밀린 거 다 계산해서 이번 주 내로 입금해. 윤호와 서희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짜 삐지신 거예요? 아니, 너희 집 빼고 월세 받아서 나 병원비 내야 돼.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고 싶으면 월세를 내던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호구처럼 보였나 봐요. 윤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드려요? 나 농담 아니야. 이번 주 안에 월세 안 주면 정말 내쫓을 거야. 저는 돌아서서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윤호와 서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아직 월세를 안 주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지만 입금된 게 없었어요. 정말 저를 무시하는구나. 정말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어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안에 월세를 안 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요. 다음 날, 정말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통보를 한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내용 증명이 배달된 날 오후였어요. 아래층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리더니 윤우와 서희가 씩씩거리며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윤호가 손에 내용 증명 봉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 내라고 했잖아. 거기 써 있는 기간 동안 월세 안 보내주면 나 정말 소송 걸 거야.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서희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가족이면 서로 아껴야지. 이용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해봐. 나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봤니? 전화라도 제대로 했니? 윤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서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면 월세라도 제때 줬어야지. 몇 달째 안 주고 나더러 돈 많다고 하고 나도 생활비 필요해. 병원비도 내야 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안 참아. 너희가 나 무시한 거 나 그대로 갚아줄 거야. 법대로 할 거야. 윤호와 서희는 저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약한 모습만 보이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놀란 거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네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아들한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슬퍼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 섰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소송까지 하실 거예요? 너희가 월세 주면 안 하겠지. 선택은 너희가 해. 저희 정말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나갈 돈은 있잖아. 다른 집 알아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밀린 월세가 모두 입금돼 있었어요. 몇백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었죠. 저는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은 있었구나. 못 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주려고 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윤호가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월세 보내드렸어요. 저희 이사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내려갔어요. 며칠 후 윤호 부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차가 왔고 짐을 실었어요. 저는 4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희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서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왜 가족들한테 무시당해야 되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로웠다고 말할 수 있어.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내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봤니? 너희 어머니는 1인실에 모시면서 나는 혼자 6인실에 있게 했잖아. 그게 무시 아니면 뭐니? 서희는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각자 잘 살자. 그리고 이 집도 너희한테 죽어도 안 줄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너희한테 줘야 하니? 어머니, 이제 가. 새로 이사가는 집이나 잘 꾸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내려갔어요. 윤호도 인사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섭섭함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며칠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30대 부부였는데 참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계약할 때부터 월세 날짜 꼭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월세 한 번도 밀려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이런 게 정상적인 세입자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계약을 지키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온 날, 저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3층에서는 새 세입자 부부가 웃으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층 부부는 빨래를 널고 있었고 1층 대학생은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잘했다, 수키야.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아무한테도 이용당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앞으로 펼쳐질 제 삶이 기대됐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세입자는 약속대로 월세를 정확하게 입금했습니다. 날짜 하루도 안 밀리고 들어왔어요. 저는 통장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이게 맞는 거지. 윤우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았죠. 처음엔 조금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2층 부부가 떡을 사들고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떡 좋아하는데 어디 맛있는 떡집 아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떡집 했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와, 기대되는데요. 젊은 부부는 신나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에 떡을 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백설기를 만들어서 2층에 사는 부부에 갖다 드렸죠. 부부는 정말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요. 많이 드세요. 또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윤우와 서희는 제가 해준 음식에 고마워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당연하게 여겼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옥상에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을 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아마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요. 남편,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입자들이 모두 월세를 입금했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됐어요. 모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교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살지 말 것. 내 자존심을 지킬 것. 이용당하지 않을 것. 나를 소중히 여길 것.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누구한테도 호구 취급당하지 않겠다고요. 가족이든 남이든 상관없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겠다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빌라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혼자 늙어갈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저답게 살 겁니다. 그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않고 제 가치를 지키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